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이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가 2달 연속 30만 명을 웃돌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년 만에 사상 최저치인 1.25%가 됐는데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 반도체 수출 부진 등이 겹친 게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고양시 풍동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이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를 동반 둔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2%포인트 내린 3%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올해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 상태에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로 3.0%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4월보다 0.6%포인트 급락한 2.0%로 제시됐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2.2%로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2.4%로 제시됐고 유로존의 성장 전망은 1.2%로 7월보다 0.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은 0.9%로 기존 7월 전망과 동일했고 중국은 6.2%에서 6.1%로 인도는 6.1%로 제시돼 7월보다 0.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불확실성의 증가와 구조적 요인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global outlook remains precarious with a synchronized slowdown and an uncertain recovery. At 3% growth, there is no room for policy mistakes and an urgent need for policymakers to support growth. The global trading system needs to be improved, not abandoned.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앞선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7월 수정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진 3.4%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8월에 이어 2달 연속 30만 명을 웃돌며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5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8천 명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는 물론 고용률과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 역시 모두 개선됐습니다. 고용률은 61.5%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률은 3.1%로 5년 만에 제일 낮았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명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 상황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대 고용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됐다며
최근 고용지표 개선 흐름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인구구조 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고용 부문에서 긍정과 부정적인 모습이 같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 동향 안에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혼재한 상태라며 상용직 증가가 지속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감소를 지속하는 모습은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주로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또다시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1.5%로 인하된 뒤 3개월여 만에 연이어 내리며 2년 만에 사상 최저치인 1.25%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에 더해 최근 마이너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주된 인하 배경으로 꼽힙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더 낮췄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결과 현재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6월부터 1년 5개월여간 기준금리를 1.25%로 운용해오다가 2017년과 작년 11월에 0.25%포인트씩 올린 뒤 올해 7월과 이날 다시 0.25%포인트씩 내렸습니다. 인하 배경으로는 글로벌 경기 부진 심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 안팎으로 좋지 않은 경제 여건이 꼽힙니다. 유로 지역과 중국 등에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역시 미니딜 수준에 그치며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글로벌 무역 분쟁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당초 2.7%로 잡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까지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2.2%까지 낮춰왔는데 오는 11월 유력시되고 있는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지난 8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7월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본 결과 한 차례의 인하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총재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7월 전망 경로를 하회해 당분간 0%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며 물가 상승률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내외 경기가 내년에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조금 전 레포트에서도 보셨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1.25%까지 낮춰 경기 부양을 위한 방아쇠를 당겼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수 있는지 부분인데 이 부분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 결정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시장에서는 많이 예견됐던 부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금리 인하 결정 자체보다는 향후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에 좀 더 집중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금통위가 열리기 전부터 경기 하락 기조는 여전히 계속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물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페달을 계속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들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내리면 1%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게 된다라는 표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오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쉽게는 이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부동산이나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쉬운 시나리오는 부동산 시장 과열인데요. 실제로 현재 주택 가격 전망 심리는 8년여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9.13 대책이 나온 직후인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또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이제 고수익을 노리는 위험 투자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 무리를 빚고 있는 그 파생 결합증권 DLS 사태도 현재 이 저금리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 기대되는 효과보다 이럴 때는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통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서요.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상대적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가 일종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죠. 결국에 경기 부양을 유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인 건데요. 그렇다면 금통 이후에 금리 향방에 대한 힌트는 없었습니까? 네, 오늘 이주열 그 총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금리 인하 결정을 알리면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조는 완화 기조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기준금리를 오늘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 여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는데요. 이제 다만 이 총재의 브리핑이나 그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면 올해 2번 금리를 인하한 만큼 그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뒤에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주열 총재 얘기 들어보시죠.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 효과는 상당히 좀 시차가 있지만은 우선 1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급이 될 텐데 그런 전달 경로가 우선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그 인하의 효과를 또 그 살펴보는 것 중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을 그 위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파악을 한 뒤에 이제 조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강조를 한 건데요. 이제 금리를 더 낮추게 된다면 어쨌든 경기 부양을 위한 결정이다 보니까 이제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보겠다는 겁니다. 또 오늘 브리핑에서 금리 인하 이외에 뭐 양적 완화라던가 다른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총재는 현재 비전통적 정책 수단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 효과가 예전처럼 장담할 수 없어진 만큼 이제 한국은행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겠지만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하를 또다시 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경기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게 IMF에서도 지금 2%대 경제 성장률 얘기했고 모 연구원에서 1.9%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제 1%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IMF가 간밤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긴 했지만 어쨌든 2.0%까지는 보고 있는 것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주열 총재는 사실상 올해는 10개월이나 이미 지난 상황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일단 다음 주에 발표될 GDP 실적을 좀 지켜와 달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이 정부가 만드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대내외 경제 모두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현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크게 낮아지며 증권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나빠진 분위기입니다. 최근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4분기엔 실적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요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4개사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은 3,80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백두산연구원은 일평균 거래대금과 개인 신용공여 모두 전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기업금융이 계절성과 기저효과로 소강 상태를 보인 영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채권운용은 7, 8월 금리 급락으로 매우 좋은 상황이었으나 9월 금리 반등으로 증권사별 명암이 엇갈렸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미중 무역 협상의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증권업이 4분기 실적이 소폭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이 좋아지면 주식 운용과 파생 운용, 리테일 실적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호주로는 삼성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등이 꼽힙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연말 주당 배당금 1,500원, 배당 수익률 4.3%의 장점 덕분에 주가 하방은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2020년 감익폭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업계 최대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내년 증권사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혜진 대신증권연구원은 증권업에 대해 상고 하저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평균 14.8% 하향 조정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만큼 2020년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내년 기준금리 1%가 전망돼 올해만큼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고 대형사의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 보수적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공매도로 몸살을 앓던 바이오 종목하면 셀트리온을 단박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지난 2012년 공매도에 시달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수사를 요구한 바가 있었죠. 이후 2017년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성공하자 공매도 투자자들이 숏 포지션을 청산하며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HLB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셀트리온과 HLB, 국내 바이오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두 회사는 공매도에 시달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지난 2012년 432거래일 중 412일간 공매도에 시달렸다며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세력의 주가 조작을 밝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셀트리온의 주가는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성공으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이에 공매도 투자자들은 숏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했고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HLB가 셀트리온의 숏 스퀴즈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최근 HLB는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것은 물론 자회사 엘리바를 인수합병해 자산 가치를 키운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이은 호재에 HLB의 주가는 6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때처럼 공매도 숏스퀴즈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의 HLB 숏커버링 물량 약 100만 주가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공매도 투자자를 중심으로 약 100만 주의 숏 포지션을 단기간에 청산하는 1차 숏커버링이 있었다며 HLB의 NDA 절차가 일정대로 원만히 진행된다면 2017년 셀트리온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HLB의 NDA 결과와 그에 따른 공매도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공매도 투자자들의 숏 포지션 청산으로 셀트리온의 선례를 반복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지금까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간편 현금 결제를 위해서는 ARS나 전화를 통한 계좌 인증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 확인 없이 문자 메시지만으로 계좌를 인증해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셔틀뱅크의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덕분인데요. 그 서비스 공개 현장에 김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매 사이트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만으로 본인 인증을 마치고 간편 현금 결제를 위한 계좌를 등록합니다. 핀테크 기업 셔틀뱅크가 최근 공개한 SMS 활용 간편 현금 결제 계좌 등록 서비스입니다.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결제하는 방식의 온라인 간편 현금 결제를 위해서는 결제에 사용할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지금까지는 ARS나 담당자와의 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과 계좌 인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출시로 인해 간편 현금 결제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강점에 더해 높은 고객 편의성까지 갖추게 됐다는 것이 셔틀뱅크 측의 설명입니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수수료가 상당히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즉 SMS를 활용한 셔틀뱅크의 간편 계좌 등록 서비스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세틀뱅크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생활금융에서 이런 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간편 현금 결제 시장 점유율 1위인 세틀뱅크는 기업용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규제를 탈피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좀 계속해서 좀 발굴을 할 생각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계시는 오픈 뱅킹에도 저희가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충분히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고양시 풍동 일대에선 아파트와 상업 업무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 나선 지역주택조합과 시행사들이 고양시와 인허가 문제를 풀지 못하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민호 기자가 그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구파발역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있는 고양시 풍동 아파트 부지. 원래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숲을만 무성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추진위원회와 고양시가 인허가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입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두고 3년 가까운 진통 뒤 합의점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고양시가 계획가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지역주택조합에 돈을 낸 가입자들은 속이 탑니다. 이렇게 집 없고 어떻게든지 집 하나라도 구해보려고 조금 좀 싸다 그래가지고 조합 아파트를 가입을 해가지고 하는.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병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잠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2년 전 고양시가 추진위 쪽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구 규모는 1,410가구. 최근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다시 검토해보니 지구 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가구 수가 기준보다 더 많이 배정됐다는 겁니다. 추가 교통 개선책 등에 따라 가구 수가 늘거나 줄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추진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 가구 수까지 깎으라는 얘기는 우리 팔다리를 다 잘라서 사업하라는 얘기인데 도저히 그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고요. 추진위는 오는 24일 고양시청 앞에서 첫 규탄 집회를 개최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 무주택 서민이 대부분인 풍동 지역주택조합이 고양시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이곳이 강남처럼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지역이 아닌 만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중앙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일산 신도시에 붙어있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공급을 늘리려는 것을 늦출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 풍동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무엇들이 있고 또 어떤 해법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기자. 네. 일단은 무주택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는데 지지부진해지고 또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 예, 안타깝죠. 예.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양시 식사풍동 지역주택조합의 경우를 좀 봤더니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고양시의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지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고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든 상황이라 이 언제 집을 지어 들어가 살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합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조합 운영비랑 또 홍보관 운영비 등으로 한 달에 1억 원가량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고요. 또 일부는 이 분담금을 내기 위해 대출받은 분들도 있었는데 이자 비용도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업비는 계속 나가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추가 분담금도 낼 판이거든요. 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이 조합원들이 가장 좀 우려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연될수록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담해야 되는 금액들이 조합원들이 더 늘어나게 되니까 돈을 더 걷어야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건데 궁금한 게 2년 지났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네, 문제는 이 고양시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예. 갈등을 좀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추진위는 지난 2017년 5월에 이 민간사업 시행자를 내세워서 고양시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걸 고양시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잘 추진되는 듯 했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이후에 고양시에서는 기반 시설이 미비하니까 기부 체납을 좀 더 해라. 또 인구 배정이 잘못됐으니까 세대수를 조정하겠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진위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요구들을 해왔거든요. 이 협의 과정이 2년이나 걸린 겁니다. 추진위 관계자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양시가 약 800억 원 이상의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고양시가 2017년 5월 4일인데 이때 수용 통보 당시에 세대수가 1,809세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무 협의를 거쳐서 1,414대로 풍동 2-4지구에 배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또 그때 당시 이 세대수 배정이 풍동 2지구 내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러면서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게 맞는 순서긴 한데 이게 세대수를 갑작스럽게 또 지금에 와서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조정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조합원들 얘기도 그럼 뭐 했냐 그동안. 그러니까요. 2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이번 취재 과정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를 좀 꼬집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공무원들은 항상 수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저희들은 내부의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가지고 움직이기만 하지 현장에 뭐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뭐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봐야 그러면 또 시간만 계속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융통성을 발휘하는 순간 다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딱 절차대로만 하고 그 이상도 이하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굉장히 속탈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그렇죠. 이거 해법 찾아야 되잖아요.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네, 해법을 좀 알아보려고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 해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자, 일단 소송으로 가면 2-3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고요. 또 소송 비용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고 이 기존 세대수를 좀 지키기 위해서 지자체의 기부 체납 요구를 다 수용하자니 그러기도 힘들고 사업성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분담금이 또 더 늘어나면 뭐 일반 분양이나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은 지자체에서 좀 입장을 좀 분명히 밝혀서 이 조합원들의 불확실성을 좀 줄여줘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자,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택조합 측에서도 그 조합원들이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걸 최우선으로 둬야 될 것이고 시에서는 최대한 조합주택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조합주택에 뭐 최대한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뭐 분담금을 조금 늘리든 뭐 어떤 자기들도 어떤 방법을 찾겠죠. 예,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좀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지역주택조합의 근본적인 문제도 계속 나와요. 커뮤니티 보면 피해자 모임도 늘어나고 있는데 피해 줄이기 위한 여기도 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업계에서는 이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확률이 20%에서 한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리스크가 아주 큰 사업이라고 말합니다.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이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뭐 개발 사업 이런 거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위험 회피 차원에서 이 전문성 있는 신탁사에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러다 보면 신탁 보수가 좀 들긴 하겠지만 사업 경험이 많은 이 신탁사에 의뢰하는 게 사업 안전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네, 오늘은 표류하고 있는 고양시 풍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돼서 내 집 마련의 꿈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약 열풍의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계약 등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당첨 주택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 전입 740여 건, 위장 결혼 14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 허위 임신 진단서 출생 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1979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는 유신 정권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항쟁이 들불처럼 일어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 제정은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